안녕하세요. 남산 듣는 유튜브의 진행자 디지털 라운지의 박지혜 인사드립니다. 5월에는 근로자의 날, 부처님 오신 날 등 기념일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5월 5일 어린이날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어린이날은 어린이들이 올바르고 슬기로우며 씩씩하게 자라도록 하고 어린이에 대한 애호사상을 양양하기 위하여 지정한 날이라고 하는데요. 1919년 3.1운동을 계기로 어린이들에게 민족 정신을 고취하고자 1923년 방종환을 포함한 일본 유학생 모임인 색동회가 주축이 되어 5월 1일을 어린이날로 정하였다가 1927년 날짜를 5월 첫 번째 일요일로 변경하였다고 합니다. 1961년에 제정 공포된 아동복지법에서는 어린이날을 5월 5일로 명시하였고 1973년의 기념일로 1975년에 공휴일로 제정했는데요. 2018년부터는 어린이날이 주말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 다음 비공휴일을 대체 휴일로 지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 5월 5일은 입하이기도 했는데요.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날이라 파릇파릇한 봄의 기운이 끝나고 산과 들의 짙은 푸르름이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첫 번째 곡입니다. 샤이니의 초록비. 그러면 메인 코너 사서가 들려주는 책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눌 사서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남산도서관 디지털 라운지 사서 안수빈입니다.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본격적인 대화에 앞서 오늘 이야기 나눌 책에 대해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바로 버지니아 사티어 작가님의 아이는 무엇으로 자라는가입니다. 작가님은 미국에서 가족치료의 1인자로 불리는 심리치료사이신데요. 미국 시카고 대학에서 정신의료와 사회사업을 전공했고 시카고 심리분석연구소에서 4년간 임상실험을 쌓으셨다고 합니다. 캘리포니아에 있는 도시 팔로알토에 정신건강연구소를 설립하여 세계 최초로 가족치료 훈련 프로그램을 만들어 세계 여러 나라에서 가족치료 워크숍을 개최하셨다고 하는데요. 오늘 이야기할 아이는 무엇으로 자라는가에서 작가님은 가족은 세상을 압축해놓은 소우주라고 말하며 가정은 온전한 인간을 키워내는 둥지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가족관계는 모든 인간관계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한 인간의 발달이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자녀를 독립된 인격체로서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득력 있는 해결 방안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이 책의 프롤로그 제목은 세상 모든 일의 출발점은 바로 가정이다입니다. 작가님은 평생의 경력에 걸쳐 가정생활과 자녀의 성장 과정 사이에 강력한 연관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많은 이들에게 알리고자 노력해왔다고 하는데요. 개개인이 모여 사회를 이루기에 장차 사회 구성원이 될 아이를 강인하고 긍정적인 사람으로 키워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 곳곳에서 수많은 가족과 함께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자녀를 조화로운 성인으로 키우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책을 쓰셨다고 하는데요.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저마다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으며 그 변화는 개인으로서 높은 자존감을 가지는 데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가님은 이 책을 통해 더 많은 사람이 자신을 믿고 주변 사람과 협력하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시는데요. 그렇게 협력을 경험하고 모범이 될 만한 행동을 함으로써 창조적인 방식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자기 자신과 주변을 돌보며 자녀가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갖는 성인으로 자라게 이끌 수 있다고 합니다. 건전한 정신과 인간다움이라는 희망의 싹에 양분을 주고 잘 키우는 일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데요. 우리의 가정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 역할에 더 잘 부합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생각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책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책이 크게 4부까지 나뉘어져 있는데요. 1부는 자존감, 내가 단단해야 가족이 행복하다. 2부는 소통하기, 장벽 없이 자유롭게. 3부는 기반 다지기, 멀리 보고 세심하게. 4부는 관계 맺기, 유연하고 조화롭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15개의 소제목으로 또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1부부터 4부까지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빈 사서님은 1부의 소제목 내용 중에서 어떤 내용이 가장 인상적이셨나요? 네, 저는 당신의 소태는 무엇이 담겨 있나요? 라는 소제목의 글이 인상적이었는데요. 제목을 봤을 때 솥이 무엇일까 생각했는데 솥이 자존감이 얼마나 차 있는가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단어인 게 신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느 날 한 가족이 상담을 하러 찾아왔는데 가족들 간에 자신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를 전달하기 어려워하자 작가님은 그 가족에게 소중함, 죄책감, 부끄러움, 쓸모없음 등 다양한 감정을 담고 있는 각자의 솥의 존재를 알려줬고 그러자 서로 간의 말문이 트였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아버지가 오늘은 내 솥이 가득 차 있어 라고 말하면 나머지 가족들은 아버지가 오늘 컨디션이 최상이고 에너지와 좋은 기운이 넘치며 자신이 정말 중요한 사람임을 확신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작가님은 개인의 자존감, 즉 솥이야말로 인간의 내면에서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의 결정적 요인이라고 믿는다고 하는데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에게서는 완벽함, 책임감, 열정, 사랑, 경쟁력이 유유히 흘러나오기에 그들은 스스로 중요한 사람이라고 느끼며 자신이 있기에 세상이 더 좋아진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또한 기분이 침울한 것과 솥이 비어있는 것은 같은 감정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도 질 수는 있으나 기분이 침울하다고 해서 솥이 비어있는 사람처럼 자신이 쓸모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갓 태어난 아기에게는 과거가 없고 스스로 무언가를 해본 경험이 없으며 자신의 가치를 견주어 볼 어떤 기준도 없는데요. 그래서 부모의 모든 말과 표정, 몸짓, 행동 하나하나는 아이의 자존감 형성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개인의 차이점을 존중하고 공개적으로 애정을 표현할 수 있으며 실수를 학습의 기회로 활용하면서 솔직하게 의사소통을 하는 양육적인 가정의 분위기에서 자란 아이는 대체로 자신에 대해 긍정적이고 신체적으로 건강할 뿐만 아니라 여러 면에서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는데요. 자존감은 학습에 의한 것이기에 현재 우리 가정의 분위기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새롭게 배우고 변화하기만 한다면 누구든 자존감을 높일 수 있다고 책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다음 장인 개인적 에너지의 원천, 자존감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모든 부분을 존중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임으로써 높은 자존감의 기반을 닦아야 하는데요. 자존감이 낮을 경우 자신을 남들의 시선이라는 틀에 꿰어 맞추면서 남들과 똑같아지려고 애쓰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부모에게서 무엇을 이어받았든 그 유산에 대한 반응과 활용 방법에 따라 각기 다른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특별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각각의 인간은 미지의 씨앗과도 같아서 부모의 가장 큰 숙제는 성심성의껏 씨앗을 심고 그 씨앗이 어떤 식물로 자라날 것인지 지켜보며 기다리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하는데요. 시간을 들여 끈기 있게 관찰하면 세상에 태어난 보물과도 같은 자녀에 대해 세세히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가족의 현재 모습을 어떻게 해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책에서는 한 가지 좋은 방법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몇 달에 한 번씩 온 가족이 모여 각자에게 일어난 변화에 대해 이야기하면 자신의 현재 모습을 제대로 알 수 있게 되고 그 변화를 가족들도 알게 되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작가님은 이를 최신 정보 업데이트라고 부르는데 이 자리에서는 무조건적인 애정을 보이고 비판적이지 않은 태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변화 외에도 새로운 시각, 새롭게 생긴 질문, 새로 들은 우스갯소리를 이야기하는 것도 허용하면 좋다고 하는데요.
즐겁게 이야기를 나눈 다음에는 축하 파티를 열어 가족에게 일어난 변화를 축하해주면 아주 좋다고 합니다. 그러면 언어로 대화가 어려운 어린아이들은 어떨까요? 아이들에게도 자존감이 있을까가 궁금했는데 놀랍게도 자존감은 갓 태어날 때부터 형성이 된다고 합니다. 아이들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 행위, 음성 등은 아이의 내적 공간에 등록되고 어떤 수준에서든 의미를 갖게 되기 때문에 부모는 아이에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이야기해 주되 주변 정황과 관련된 사람들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주변 정황이 누락될 경우 나중에 엉뚱한 결론을 내거나 자책감에 빠지기도 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부정적인 사건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사건도 아이에게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인지 알 수 있도록 명백하게 말로 설명해 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어쩌면 아이의 자존감에 가장 파괴적인 영향을 끼치는 건 용납할 수 없는 행동에 대해 아이에게 부끄러움과 모욕감을 느끼게 하고 아이를 처벌하는 어른일지도 모르기에 일단 부모 먼저 낮은 자존감을 채우기 위해 끝없이 배울 용기를 지녀야 한다고 책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2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 소통하기, 장벽 없이 자유롭게는 총 4개의 소제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수빈 사서님은 소제목의 내용 중에서 어떤 게 인상적이었을까요? 네, 저는 자존감은 의사소통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는 소제목의 글이 인상적이었는데요. 사람들이 스트레스에 반응할 때와 자존감이 감소했다고 느낄 때 회유, 비난, 계산, 혼란 등 4가지 유형을 보였다고 합니다. 자존감을 발달시키지 못한 사람일수록 자존감이 쉽게 바닥이 난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각각 4가지 절름발이 의사소통 유형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회유형인데요. 회유형은 상대방의 비위를 맞춰가며 말을 한다고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상대방을 기쁘게 하려고 애쓰고 미안한 마음을 표현할 뿐 절대 반기를 들지 않는데요.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항상 누군가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비난형입니다. 비난형은 잔소리꾼이자 독재자로 너만 아니었으면 모든 일이 잘 풀렸을 거야 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비난형은 사실 자신을 쓸모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누군가를 복종시킴으로써 자신이 중요한 사람임을 확인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계산형인데요. 계산형은 아주 정확하고 매우 합리적이며 조용하고 차분하며 침착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내면에는 상처받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다고 하는데요.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유형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혼란형입니다. 혼란형은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의 요점에 대응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내면적인 감정이 어지러움이라서 마치 중심을 잃은 팽이와도 같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성적인 의사소통은 유형이 무엇일까요? 책에서는 수평형이라고 하는데요. 수평형 의사소통을 하는 사람은 자신이 의도치 않은 어떤 행동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즉시 사과한다고 합니다. 존재에 대해서가 아니라 행동에 대해서 사과한다고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비판과 평가도 사람 자체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라 행동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수평적인 방법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또한 수평형은 예를 들면 몸을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입만 아주 약간 움직이는 계산형과 달리 행동, 생각, 느낌이 모두 겉으로 나타나서 통일성, 유연성, 개방성을 보이고 활력 있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데요. 책에서는 위에서 언급된 잘못된 의사소통 유형을 가족 간의 역할극을 해봄으로써 서로의 의사소통의 방식과 문제점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회유형은 자신의 욕구를 감추고, 비난형은 상대방을 원하는 마음을 감추고, 계산형은 정서적 욕구와 타인에 대한 욕구를 감추고, 혼란형은 자신의 욕구를 무시할 뿐만 아니라 시간, 공간, 목적과의 관계까지 무시하는데요. 역할극을 통해 내가 어떤 식으로 대응하는지, 상대방은 또 어떤 식으로 대응하는지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변화를 위해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다고 책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부는 기반 다지기, 멀리 보고 세심하게 역시 4개의 소제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수빈사서님은 소제목 중에서 어떤 게 인상적이었나요? 네, 저는 자녀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가족 청사진이라는 제목의 글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부모가 되고자 마음먹은 사람은 새로운 것에 마음을 열고 유머 감각을 잃지 않으며 자기 자신을 인식화돼 늘 솔직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대부분의 부모는 자녀가 자신만큼 괜찮은 인생 또는 자신보다 나은 인생을 살길 바라지만 이건 저절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사과나무 한 그루를 키우는데도 지식이 필요한데 하물며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얼마나 배울 게 많은가에 대한 경각심을 잃지 말아야 하는데요. 만일 부모님이 자신을 키워준 육아 방식에 공감한다면 부모님을 청사진의 모델로 삼아도 좋지만 자라면서 겪었던 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내 아이는 다르게 키워야겠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모님의 양육 방식을 본보기로 삼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몇 가지 문제점을 책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자랄 때 충족되지 못한 욕구가 있는 성인들은 종종 자녀를 통해 대리만족을 하려고 합니다. 과거에 해소되지 못하고 현재까지 남아있는 부모의 욕구는 비이성적인 육아의 요인이 되지만 많은 부모들이 이를 인식하지 못하는데요. 결이 비슷한 또 다른 문제점으로는 부모가 자녀의 적성이나 희망과 무관하게 특정한 꿈을 이뤄주길 기대하는 것도 있습니다. 부모가 되어서까지 자기 부모에게 얽매여서 부모의 비판을 받을까봐 두려운 마음에 자녀를 자기 방식대로 키우지 못하는 것도 문제점입니다. 청사진을 만들 때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작가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처음 만날 때 자녀는 정말 조그맣고 힘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모는 자녀에 대해 작고 힘이 없는 존재라는 이미지를 형성하기 쉬우며 그 이미지는 자녀가 다 자란 뒤까지 지속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유아의 신체는 성인들과 똑같이 반응합니다. 출생과 동시에 오감이 작동하므로 유아도 성인이 느끼는 거라면 뭐든지 느낄 수 있는데요. 이런 점을 잊지 않는다면 자녀를 인간으로 대우하기가 쉬워집니다. 이렇듯 가족 청사진을 실행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책에서는 크게 3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지인데요. 반드시 알아야 함에도 자신이 모르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배울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게 문제라 자녀들의 말에 마음을 여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효과적이지 않은 의사소통입니다. 이럴 때는 자녀들의 예상치 못한 반응에 주의를 기울이면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자존감인데요. 자신의 가치에 확신이 없다면 자녀에게 아무것도 확실하게 가르쳐 줄 수 없기에 부모가 먼저 자존감을 학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가족 청사진에는 무엇을 담아야 할까요? 그 다음 소제목 제목과도 일치하는 내용인데요. 이 세상에 완벽한 부모는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부모가 되는 방향으로 끊임없이 나아가는 게 중요한데요. 책에서는 가족 청사진은 부모가 지각, 공유, 현실성이라는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전제로 하며 고유성, 힘, 성 정체성에 대한 개념도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일단 고유성은 자존감의 핵심 단어라고 합니다. 각 자녀는 같은 부모에게서 나왔더라도 유전적으로 다른데요. 그렇다면 부모는 자녀에게 차이점에 대해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요? 동일성을 제대로 인식하기 전까지 차이점에 대해 성공적으로 대처하기 쉽지 않다고 하는데요. 사람들의 동일성은 눈에 쉽게 띄지 않지만 기본적이고 본질적이며 예측 가능해서 우리가 삶의 어떤 시점에서든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밑바탕이 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내가 나인 이유는 바로 고유성에 있는데요. 이를 인식하는 게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힘인데요. 책에서는 힘을 행동하는 능력, 효과를 내는 능력, 신체적 역량, 통제력, 권한, 타인에 대한 영향력을 보유한 상태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힘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신체적 힘, 지적인 힘, 감정적 힘, 물리적 힘, 영적인 힘 등이 있습니다. 자녀가 자유롭고 열린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위에 언급된 모든 영역에서 힘을 길러야 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성 정체성인데요.
작가님은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하나가 되는지, 즉 별개의 자아를 하나로 합쳐 어떻게 성적, 사회적, 지적, 정서적으로 새로운 연합체를 형성하는지에 대한 학습이 가정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합니다. 인간이 연약한 감정들을 외면하면 로봇이 되고 거친 감정들을 외면하면 기생동물 또는 희생양이 되기에 그런 일이 없도록 가족 청사진에 성 정체성을 넣어야 한다고 책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4부, 관계 맺기, 유연하고 조화롭게입니다. 저는 이 중에서 자녀가 사춘기를 보내고 있다면이라는 소제목의 내용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부모는 자녀가 아기였을 때 집안을 안전하게 만들어 놓았던 것과 같이 세심함으로 사춘기 역시 이 시기를 걸맞은 성장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합니다. 사춘기 자녀의 존엄성을 지켜주고 자존감을 키워주며 그들의 유익한 지침을 제시해줌으로써 사회적으로 성숙해지는데 도움을 줘야 하는데요. 청소년기의 모험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부모와 10대 자녀 모두에게 긍정적인 이미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녀가 멋진 목표를 이룰 때마다 사진과 그에 관한 이야기를 스크랩북으로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는데요. 스크랩북에 이야기가 추가될 때마다 성과를 축하해주면 더 좋다고 합니다. 사춘기라는 단계는 빨리 지나가지도 쉽게 넘어가지도 않기 때문에 부모와 사춘기 자녀 모두 끈기를 갖고 지속적인 대화와 애정으로 그 시기를 잘 넘기도록 노력해야 하는데요. 한 인간이 높은 자존감, 친밀하게 관계 맺는 능력, 상대를 배려하는 의사소통 능력, 책임감, 위험을 감수하는 능력을 갖추고 성인기에 도달할 수 있다면 청소년기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 부모는 안내자 역할을 해주어야 한다고 책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메인 코너를 마무리할 시간이 왔습니다. 수민 사장님, 오늘 남산 듣는 유튜브를 방문하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네, 가족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라 좋았습니다. 네, 다음에도 방송을 진행하는 저희와 듣는 여러분께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책을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코너의 마지막을 알리는 음악을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수민 사장님, 혹시 준비해 오신 곡이 있으실까요? 오늘 다룬 아이는 무엇으로 자라는가의 내용과 맥락이 닿아 있는 가사의 노래를 찾아봤는데요. 음율의 피차 일반으로 정해봤습니다. 그러면 수빈 사서님이 선곡해 주신 음율의 피차 일반 들으면서 이번 코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남산 듣는 유튜브를 마칠 시간입니다. 20분이 어떻게 흘렀는지 모를 정도로 순식간에 흘러갔는데요. 마무리 코너로 여러분께 그림책 한 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키티 크라우더 작가님의 그림책 메두사 엄마인데요. 머리카락 속에 자신을 가두고 세상과 단절한 채 살아가는 메두사 엄마에게 딸 이리제가 태어나면서 조금씩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산파들의 도움으로 출산한 데에 이어 아이의 탄생을 축하하는 마을 사람들에게 둘러싸이게 되었거든요. 메두사 엄마에게 딸 이리제는 고귀한 진주입니다. 자신은 그 진주를 지키는 조갑이, 겉껍데기이죠. 사람과 어울리는 게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는 메두사에게 이리제는 가장 큰 불안 요소입니다. 지켜볼 수 없는 곳으로 이리제를 보내는 일은 상상도 할 수 없었는데요. 사람에 대한 심리적 방어막과 두려움 속에 자신을 꼭꼭 가두고 살아온 메두사 엄마. 자신의 키보다 더 길고 마법처럼 살아 움직이는 메두사 엄마의 긴 머리카락은 혼자서 모든 세파를 감당해온 그간의 외로운 시간을 한눈에 보여주는 듯 하는데요. 이웃들에게서 이리제를 갑옷처럼 감싸지키는 머리칼. 내가 원할 때 언제나 나를 지켜준 머리칼. 하지만 이리제가 학교에 가는 첫날 그 머리칼은 방해물이 됩니다. 이리제는 엄마를 보면 아이들이 무서워한다며 따라오지 말라고 하는데요. 수업이 모두 끝나고 이리제는 혼자 쓸쓸히 집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반가운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메두사 엄마가 머리카락이라는 두터운 장막을 산뜻하게 자르고 이리제를 마중 나왔기 때문입니다. 아이는 엄마를 통해 자라지만 거꾸로 엄마 역시 아이와 함께 성장하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이리제는 메두사 엄마가 조가비처럼 덮어서 지켜야 할 진주이기도 하지만 사실 엄마의 여린 속을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있던 존재가 아니었을까요? 마지막으로 자우림의 고잉홈 함께 들으며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날 때까지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남산도서관 박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